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 이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법률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순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다음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눈다. 그리고 법률 행위는 뜻이 뭐다?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하여튼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꼭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는 뭐 밑에 쓰여져 있어요? 법률 요건 밑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그걸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먼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효력 요건, 당사자가 먼저 능력 갖춰야 돼요. 능력 세 가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죠. 이게 확과 적사예요. 검토하는 순서도 확과 적사 이런 순서니까 외울 때도 뒤죽박죽 하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거 갖춰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대로 매매계약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을에게 1억 원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죠.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매매계약, 이건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인간관계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에 해당하죠. 법률관계. 그 다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사실. 그 다음 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생긴 이 매매계약은 어디에 해당되죠?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 그 중에서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요건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효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세 가지에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자, 그러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자, 성립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일단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을 당사자 있고, 그 다음 목적, 이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죠? 그 책에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기초과정에서 자료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준 건 맞는데 이 자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료 내용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잘 듣는 게 먼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교재 어디를 봅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냥 교재는 그냥 펴놓고, 그 다음 그 제목에다가 그 강좌 제목하고 제가 페이지를 제가 따로따로 적어 드리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가 특별히 교재를 봅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강의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매매계약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럼 좀 전에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게 요거였었죠.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이게 법률 효과였으니까 이 매매계약의 목적은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죠. 그리고 갑의 의사표시가 있고 을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뭐했다? 성립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죠? 불성립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성립 요건 갖춘 경우에는 무슨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죠. 먼저 당사자가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자격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살아 있어야 한다. 즉 살아 있어야만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살아 있어야만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죠.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죽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 예가 사자예요. 사자. 자, 이게 죽은 사람. 그럼 죽은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데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당사자로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계약은 성립인가요? 불성립인가요? 다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성립. 보세요. 지금 제가 권리 능력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립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죠.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은 이미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 갖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단 계약서에 당사자로 나오기는 해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으니까 계약이 일단 성립했다, 아예 불성립이다. 성립은 했어요. 그런데 무슨 요건을 못 갖춘 거죠?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럼 효력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을 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의 뜻은 살아 있어야 한다.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는 뭐가 있다? 사자, 죽은 사람. 그다음 권리 능력 없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인데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이 말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이 말입니다.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랑 계약 체결할 때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런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로 먼저 미성년자가 있네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자죠? 이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미성년자 누구예요? 19세 미만자입니다. 과거에는 20세 미만자 이렇게 공부하면 됐었는데 이번 25회 시험부터는 19세 미만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9세 미만자에게 민사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이 사람은 질병, 노령, 장애 이런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이 행위는 언제나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일단 상황은 피성년 후견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질병, 노령, 장애 이런 사유를 통해서 제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해서 법원에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단독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준 행위는 동의 없어도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 자, 요 피특정 후견인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정신세계는 무슨 문제가 없어요. 사리 판단 능력은 좋아요. 꼬박꼬박 때되면 밥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하면 지적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체결할 때는 불편하니까
이 사람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인 후원만 해주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 처리 능력에는 이상이 없고 이 사람은 일시적 후원만 필요한 사람이 법원에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거나 부족한 사람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 자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피특정 후견인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해도 이건 사무 처리 능력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동의가 있든 없든 이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원래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했다.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나중에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때 무효하고 취소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이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능력은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능력은 제정신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 경우로 요거예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죠? 느낌은 오죠? 이게 술 주자니까 느낌은 오죠? 그러니까 읽을 때는 명정 이렇게 읽어요. 명정. 이게 이제 술에 만취됐다 이겁니다. 술에 떡이 됐다 이런 말 쓰죠? 이게 이제 명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매매 계약은 성립인가요? 불성립인가요? 성립, 불성립? 성립이죠. 성립.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사능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능력은 무슨 요건에 관한 거예요? 효능 요건에 관한 거죠. 효능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효능 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일단 뭐는 갖추었다. 성립 요건은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구별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로서 뭐는 한 거죠? 성립은 한 거죠. 그 다음 효능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의사능력이 없을 때 그 법률행위 효력은 이렇게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자, 의사능력의 뜻은 뭐다? 제정신이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로 뭐가 있다? 명정.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행위능력이 제한될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능력 내용을 보면 뭐 사자가 당사자에 들어가 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에 들어가 있다. 그다음 당사자가 명정 상태이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를 하고 이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능력은 다 갖춘 것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갑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추었고 당사자 을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뢰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갑도 의사를 표시했고 을도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갑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고 을도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죠. 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써먹을 내용이니까 자, 외워봅시다. 자,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능 요건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무엇을 갖출 것, 능력을 갖출 것. 능력 세 가지가 뭐다?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목적은 네 가지 갖춰야 되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이 여기에요. 자, 법률행위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걸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봅시다. 교재. 자, 14페이지 봐봐요. 14페이지에 가시면 제3절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 자, 거기에 서설 양가로 1번 봅시다. 자,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내용이란 읽어보죠.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이게 효과죠. 그러니까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입니다. 갑이 이제 을에게 네가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내가 1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시계 찾는 거 100만 원 주는 거. 이게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법률행위의 목적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된다? 법률 효과를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확가, 적사 이렇게 동그라미 해두세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 한 줄은 쭉 다음에 줄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 불성립이다 이러면 틀려요. 무효로 된다라고 얘기됩니다. 아까 무효하고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면 확정부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한 시점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고 자, 그리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해 주기로 이행기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 체결한 시점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날짜가 3월 1일입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3월 1일이에요. 자, 그럼 일단 바라 하나 맞춰봅시다. 자, 계약 체결 시에 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다시. 계약 체결 시에 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면 O예요? X예요? X입니다. X. 자,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O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요. O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고 X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전에 공부한 적 있는 사람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럼 실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지?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럼 실제 계약은 계약 체결할 때 아파트 뭐 30평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 3억 정하죠. 대금 3억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대금 지급 시기 정하죠. 그리고 어떻게 줄지, 현금으로 줄지, 뭐 수표로 줄지, 다른 거 어음으로 줄지 다 정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계약은 다 계약 체결한 그 시점에 대부분의 내용을 다 정해요. 그런데 반드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연상 광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양식 광어는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뭐 9,8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산 광어. 이건 물량도 별로 없으니까 이건 잡아올 때 그 시가에 따라서 결정하니까 그 메뉴판에도 그냥 금액이 안 쓰여져 있고 시가 이렇게 돼 있죠. 시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계약 체결할 때 대부분은 금액이 다 정해져 있겠지만 그냥 대금을 정할 수 있는 표준만 마련해 두고 그 시점에 시가에 따라서 돈을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확정은 대부분은 계약 체결 시에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그냥 대금을 정할 수 있는 표준 이런 것만 마련을 해두면 되고 구체적으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 확정에서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요거 기억하는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이거 효력 요건 갖춘 거죠. 그럼 이 계약은 뭐가 될까요? 효력 요건을 갖춘 거니까 요거 유효하게 되죠. 유효. 자, 그 다음에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어떻게 뭘 하고자 하는지 도저히